중국에서 매일같이 한국을 조롱하던 한 소녀. 그녀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죠. 중국산이라 자랑하던 것들 속에 숨겨진 그 이름.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상하이 기술대학을 졸업한 린차이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중국에서는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중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작은 나라, 문화적으로는 발전했지만 기술력은 중국을 따라올 수 없는 나라라고 배웁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뉴스에선 매일같이 세계 최대, 세계 최초라는 말이 넘쳐났거든요. 그런 제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에 오게 됐어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죠. 왜 하필 한국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에 가서 배울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교수님이 강력히 추천하셔서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동선이 효율적이었거든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공항보다 훨씬 작은데도 이용하기가 편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5분 만에 끝났고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이 빠르게 처리됐어요. 와, 생각보다 시스템이 좋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항에서 서울대학교까지 가는 길은 더 놀라웠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모든 안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지하철 안에선 와이파이가 터졌죠. 중국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되지만 속도가 느리고 자주 끊깁니다. 근데 여기선 웹서핑은 물론 동영상까지 끊김없이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한국이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고 배웠는데 공항과 대중교통만 봐도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울대에 도착해서 만난 룸메이트 김준호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입니다. 첫날부터 영어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캠퍼스를 안내해 주었어요. 기숙사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인터넷은 믿을 수 없이 빨랐습니다. 준호가 말하길 일기가 인터넷이 기본이라더군요. 밤에 준호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물을 그냥 마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끓이지 않고 그냥 마셔도 돼? 라고 물었더니 준호는 당연하지 한국은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제가 믿지 못하자 준호는 웃으며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죠. 이날 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와 너무 다르잖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마주하게 될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국에서 배웠던 한국과 제가 경험하는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 SNS에 한국 생활을 올렸더니 친구들이 믿지 않더군요. 그건 분명 서울의 특정 구역일 뿐이야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첫 충격은 강의실에서 왔어요. 중국 대학에선 100명이 듣는 대형 강의가 많은데 서울대는 20-30명 소규모 강의였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 하나하나 질문을 받고 토론을 이끌어내셨죠. 한국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어요. 중국에선 교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금기인데 말이죠. 교수님, 이 이론은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 학생이 물었을 때 교수님은 화내기는커녕 좋은 질문이라며 칭찬하셨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죠. 질문하면 안 좋은 학생으로 찍힐까봐 걱정됐으니까요. 준호가 왜 그렇게 조용한지 물었을 때 제 생각을 솔직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준호는 여기선 질문하는 게 오히려 좋은 학생으로 평가받아라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어느 날 준호는 저를 도서관에 데려갔어요. 24시간 개방된 열람실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학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세탁기를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빈 세탁기가 있는지 앱으로 확인하고 사용 중인 세탁기가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있었죠. 중국에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5G 기지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속도는 어때? 하고 물었어요. 그러고는 본인 핸드폰의 속도 테스트를 보여줬죠. 다운로드 속도가 800mbps가 넘었어요. 제 핸드폰은 중국에서 최신형인데도 200mbps가 최고였습니다. 중국에서 항상 듣던 세계 최대, 최다, 최장 같은 단어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숫자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란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린 차이. 우리는 숫자보다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심 있어. 기술의 목적은 결국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거잖아. 준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중국 교수님은 한국에서 우리가 배울 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정말 그럴까? 수치상으로는 중국이 앞서지만 실제 삶의 질은 어떨까? 중국에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보지 못했던 진실들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한국 생활 한 달째, 갑자기 고열이 났어요. 39도까지 오르더군요. 준호가 근처 병원에 가보자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중국에서 병원은 보통 하루가 걸리는 일이니까요. 새벽부터 가서 번호표 받고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병원은 달랐어요.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바로 접수가 됐고 30분 만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처방전은 스마트폰으로 전송됐어요. 약국에 가니 5분 만에 약이 나왔죠. 총 비용은 2만 원 정도. 한화로 약 2만 원이면 중국 돈으로 100위안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되는 거지? 제가 놀라워하자 준호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되물었어요. 제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죠. 중국에선 대형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최소 반나절은 각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자 학생들도 새벽에 도서관에서 나와 기숙사로 혼자 걸어가더군요. 중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도시는 CCTV가 많아서 범죄율이 낮다고 배웠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거지? 제가 물었을 때 준호는 우리도 CCTV 많아. 근데 그것보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투명하고 법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라고 설명했어요. 주말에는 준호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는데 KTX를 타고 가니 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중국의 고속철도가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자랑했는데 한국의 KTX는 정시율이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고속철은 지연이 잦은데 말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버스 언제 오는지 알려주고 택시도 부르고 음식도 시키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전부 모바일로 가능했어요. 중국도 모바일 결제가 발달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훨씬 통합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어젯밤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기다림 없이 진료받고 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중국 친구들에게 이렇게 SNS에 올렸더니 거짓말하지 마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서울대 공대 수업 중 특별 프로젝트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견학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화성 캠퍼스라는 곳인데 가기 전에는 그냥 공장 구경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도 거대한 공장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삼성 반도체 공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먼저 청정도가 놀라웠어요. 클린룸은 외부보다 1만 배 깨끗하다고 하더군요. 직원들이 입고 있는 방진복이 우주복처럼 보였습니다. 가이드분이 설명하길
이 공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곳에서 만드는 반도체 칩이 중국 화웨이, 샤오미를 포함한 세계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최신 5G 기지국에도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된다고 했어요. 중국의 많은 기술 제품들이 한국 부품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가이드분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선 우리 것이라고 배워왔던 기술들이 사실은 한국의 핵심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LG 배터리 연구소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생산량에서 앞서지만 정작 고성능 배터리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도 많은 부분 우리가 만들어요. 연구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지만 진짜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 일본,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준호와 맥주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중국은 규모의 경제에서 앞서지만 한국은 질적 경쟁력에서 앞서. 우리가 수출하는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기술력이야. 중국에서 중국산이라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제품들 안에 실은 한국의 기술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메모리, LG 배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중국 친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국가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산이라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제품들 안에 한국의 기술이 숨쉬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째 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알게 된 선배 왕민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왕민은 코로나19 기간에 한국에 머물렀던 중국인 학생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중국은 우한을 완전 봉쇄했잖아. 문을 용접해서 사람들을 가두고. 제가 말하자 왕밍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근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 봉쇄 대신 검사, 추적, 치료라는 시스템으로 대응했지. 왕밍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확진자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 검사했다고 해요. 스마트폰 앱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야.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했어. 중국처럼 도시를 봉쇄하고 감시하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방역에 성공했지. 왕밍은 코로나 당시 한국에 머물면서 중국에 갇힌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난 마스크 쓰고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한에 있는 사촌은 아예 집 밖에 나갈 수 없었어. 그들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는지 믿지 못했지. 한국의 코로나 대응 시스템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 모델이 됐다고 해요. 투명한 정보 공개, 첨단 IT 기술 활용, 민주적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주목받았죠. 중국은 통제와 감시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한국은 투명성과 신뢰로 접근했어. 왕밍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차이였나 봅니다. 왕밍은 또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도 칭찬했어요. 공공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중국도 디지털화가 빠르지만 한국은 더 효율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이야. 저는 중국의 엄격한 통제가 효과적이라고 배워왔지만 한국의 방식도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크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왕밍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통제와 감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은 중국 내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됐어요. 서울대 공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호기심에 신청했고 세종시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세종시는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로 설계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본 기술들은 단순히 최첨단이 아니라 따뜻한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노인분들의 집에 설치된 IoT 센서로 움직임을 감지해요.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면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고 복지사가 방문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중국에서 기술이라 하면 보통 효율성, 감시, 통제를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선 노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치매 환자를 위한 위치 추적 팔찌도 있었습니다. 실종 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중국에서 카메라는 주로 사람을 감시하는 데 쓰이는데 여기선 사람을 보호하네요. 제가 말하자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같은 기술이라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시민 참여 플랫폼이었어요. 주민들이 도시 문제를 앱으로 신고하면 담당 부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해결한다고 합니다. 가로등이 고장났거나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사진 찍어 올리는 것만으로 처리가 된다니 신기했습니다. 기술이 차갑고 무서운 게 아니라 따뜻하고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중국에서도 첨단 기술을 많이 접했지만 한국에서 본 기술들은 철학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기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준호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기술 개발할 때 항상 질문해. 이게 정말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까?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야. 중국의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한국에서 본 기술의 따뜻함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규모와 속도만이 아니라 방향과 철학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 교환학기가 끝나갈 무렵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중국 한국 기술 비교 포럼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사실 중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준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한국 기술이 좋다고 하면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비난받을 거야.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애국이 아닐까? 중국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는 건 중국을 더 발전시키려는 마음 아닐까? 귀국 전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서울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깨끗한 강변, 쾌적한 공기, 질서 있는 시민들. 처음엔 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발표 전날 밤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발표 내용을 봤는데 한국에 대해 너무 호의적이야. 중국의 우월성을 더 강조해. 교수님의 요구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편으론 교수님 말씀대로 중국의 장점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제가 직접 본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아침이 밝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거짓된 자부심이 아니라 배우고 발전하려는 용기에 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중국은 규모와 속도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삶의 질과 기술 철학의 중요성입니다. 제 발표를 들은 교수님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 디지털 정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이야기에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나요? 한국은 왜 반도체 산업에서 그렇게 강한가요? 우리도 한국처럼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될까요? 처음에는 매국노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점차 많은 친구들이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중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어요. 발표 이후 몇 주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에 세뇌당했다는 악성 댓글이 달렸고 일부 교수님들은 저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셨어요. 심지어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는 린차이는 매국노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왔어요. 실제 한국은 어땠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나도 한국에 유학 가고 싶은데 조언해줄 수 있냐는 메시지들이었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중기술문화교류회라는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제 친한 친구 5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 달 만에 3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했어요. 한국어도 함께 배웠죠. 린차이, 내가 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효율적이야? 어느 날 공대생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팠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친구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생각에 잠겼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지역 정부 관계자가 저희 모임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상하이시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는데 한국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세종시에서 본 시민 참여 플랫폼과 노인 돌봄 시스템을 설명했더니 정말 진지하게 메모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구 선진국만 벤치마킹했는데 가까운 아시아 국가에서도 배울 점이 많네요. 관계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의 작은 용기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교류회 활동이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서울대 룸메이트였던 준호가 중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저희 대학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청년 기술 포럼에 한국 대표단으로 초청된 거예요. 공항에서 준호를 맞이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와, 상하이 정말 발전했네.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점이 많아. 오늘 한국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적용한 스마트시티 시범구역을 보여줄게. 저는 준호를 데리고 상하이 외곽에 새로 개발 중인 주거단지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념을 일부 도입했는데 특히 노인 돌봄 시스템과 환경 모니터링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감탄하며 중국의 규모와 한국의 세심함이 결합되면 정말 대단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말했죠. 포럼 당일, 저와 준호는 나란히 서서 한중기술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어요. 청중 중에는 제가 처음 발표할 때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경청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배울 때 가장 빠르게 발전합니다. 중국의 규모와 추진력, 한국의 섬세함과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학생은 어떻게 이런 편견을 깰 수 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편견을 내려놓고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 교류회는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다른 도시로도 확장되었고 회원 수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대학들과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가끔 SNS에 달렸던 매국노라는 댓글이 생각날 때면 준호가 한강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자기 나라의 단점도 인정하고 발전시키려는 사람이야.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사랑하기에 더 나은 중국을 위해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중국을 위해 한국에서 깨달은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린차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